네, 안녕하세요. 시덕튜브의 개그맨 김시덕입니다. 사실 제가 요즘 근황 올림픽에 출연한 이후로 정말 많은 강직성 척추염 한우분들에게 너무 많은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뭐 쪽지부터 시작해서 뭐 인스타 DM, 뭐 이메일, 그분들이 제가 희망이 납니다. 이게 건강해지고 싶어가지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제 성격이 막 리더십이 있고 막 뭔가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이런 성격은 사실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참 많이 고민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정말 제 투병기, 극복기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덕튜브 제작사 감독님이죠. PD님이 저한테 이런 걸 한번 제작을 하자.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보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좀 제가 알아보니까 불법 의료 행위가 된다는 사실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전문의는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문의 한 분을 모시고 제가 했던 치료기나 극복기가 맞다, 이건 좋다, 아니다 판단을 아마 해주실 거예요. 근데 요즘 그 뒷광고 때문에 그 많이 시끄러운 거 아시죠? 뭐 어떤 업체에 돈을 받고 간다거나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 기준점은 저희 그 유튜브 시덕튜브 제작사 사무실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는 선생님을 제가 연락을 해서 섭외를 했어요. 네, 전혀 이 병원에 돈 받은 것도 없고 저는 여기서 또 치료도 하지 않았어요. 물론 나와주셨다고 저희가 돈 드릴 생각도 이만큼도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저희는. 제작비가 그렇게 없기 때문에 저희 제작사 대표님이 가진 돈을 스튜디오 짓는데 1억을 때려 박아간 이후로 돈이 별로 없어요. 근데 사실상 거기 한 번밖에 이용 안 했거든? 그거 왜 지은 거야? 그거 가지고 차라리 작가를 섭외하고 뭐 다른 섭외하는 분들한테 출연료를 주거나 이러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일단 뭐 사설이 길었는데 오늘 강직성 척추염 한우분들에게 정말 전문의로서 많은 조언을 해주실 강서 류마내과의 이재명 원장님 모셔봤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서류마내과 이재명입니다. 네, 일단 이름은 뭐 엄청 유명하신 분하고 엄청 유명한 분하고 네. 동면이시네요. 정말 많이 듣습니다. 네. 요번에 뭐 경기도에 있는 예. 그 내천 옆에 이제 식당가 다 미루셨잖아요. 네. 힘 좀 썼습니다. 지금 굉장히 바쁩니다. 네, 좀 편하게 오늘 너무 뭐 긴장하시지 마시고 그냥 네. 저 보고 얘기하시면 돼요. 카메라 안 보고 그냥 저 보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카메라가 하나, 둘, 셋. 네, 요게 이제 저 찍는 거. 요게 이제 우리 둘 찍는 거. 저게. 네, 요게 이제 저게 제 거. 네, 우리 원장님 좋아하시는데 좋아하시는데요? 네, 사실 제가 예. 이거를 이 병 자체가 좀 무거운 병인데 무겁게 찍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어찌됐든 간에 한우분들한테 좀 긍정적인 에너지를 좀 전달해 주고 싶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좀 밝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우분들 그런 점은 좀 이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무겁게 하면 코미디언이 울릴 수가 있잖아요. 저는 웃겨야 되는 사람인데 어찌됐든 간에 오늘 여러 가지 좀 질문을 제가 네. 준비해 봤습니다. 이봐요, 이거 보통 왜 큐카드 들고 하는데 제작비가 없어가지고 지금 여기 이제 적어서 왔는데 질문지를 제가 좀 보내드렸어요. 그 강직성 척추염 한우분들이 궁금해하는 상황들을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제가 치료를 제시하고 막 이런 거는 불법 의료 행위죠. 그렇죠.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고 개인적으로 하는 말씀이야 얼마든지 공감할 수는 있는데 또 어떤 알려진 방법을 사람이, 했든 그렇죠. 또 보시는 분들의 많은 오해도 살 수가 있고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또 없겠죠. 우리 담당 PD가 근데 나보고 막 혼자라고 어떻게든 나 징역 보내려고 저 사람 언젠가 나 징역 보내려고 막 학교 보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나 들어가면 영식 넣어줄 거예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알려진 사람으로서 이렇게 어떻게 해라 하는 거는 저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한우분들도 이해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한우분들이 이 병이 어떤 병인지 좀 알려달라고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희귀난치병이다 보니까 자가 면역 질환이란 도대체 어떤 건가요?
그렇죠. 저희가 보는 그 류마티스 내과에서 보는 상당 부분 질환들이 자가면역 질환으로 좀 분류가 돼 있고요. 네네. 이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거는 말 분위기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나오긴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어떤 병원군이 우리 몸에 침입을 했을 때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은 출동을 해서 이놈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가 면역이라고 하죠. 네. 글자도 들어가나요? 면역력. 면역. 글자 넣어줄 거예요. 그런 거 잘해요. 면역. 네, 우리 막내 PD가 좀 글자가 받침 이런 거 틀릴 수도 있어요. 영어 이런 거 그거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그런 균을 치료 쳐들어온 균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 면역 세포들과 죽이는 거, 때려가서 죽이는 거를 우리가 면역이라고 하는데 네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으나 그러한 면역 체계 이상이 생기게 되면은 이 면역 세포들이 되려 나를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부메랑처럼 일단 출동해서 보냈는데 이 바보드가 돼가지고 날 치는 거죠 이렇게. 일종 자연생 같은. 그게 이제 권투 같은 거 어퍼컷 하는데 이제 자기 때린 거네. 그렇죠. 예. 딱이네. 그거죠. 그게 자가면 일단 면역력이 나쁜 세균들이나 병균들을 공격해야 되는데 네. 내 스스로를 공격한다. 그게 자가면역. 기본적으로는 너와 나를 구분을 하고서 시작이 하거든요. 그래서 넌지 난지 구분을 하고 나서 이 녀석들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넌지 난지 구분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면역 상태가 이제 어떤 녀석들이 출동을 해서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어떤 녀석이 됐든 출동을 해서 걔네들이 어딘가 또 다른 조직의 어떤 기관을 공격하는 거 그 분류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대개로는 자가 면역 질환이다라고 하면은 한 저희가 100가지 정도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게 많아요? 네, 원래 우리 그 만병통치약이다 해가지고 나오는 분류에 대한 얘기도 병이 대략 한 만기 이상 정도는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자가면역 질환은 100여 가지가 조금 넘는다라고 보고 있어요. 흔히 이제 알려진 거로는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표고렌, 베체트, 피부경화증, 다발성 혈관염, 우리가 또 얘기하는 강직성 척추염. 그뿐만 아니라 또한 그 소화기내과에서 흔히 이제 우리가 들어볼 한 크론병이라든가 궤양성 대장염, 피부과에서는 건선, 또 안과에서도 포도막염 이러한 부분들이 대부분 자가면역 질환에 속해 있는 우리가 또 알려진 유명한 병들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게 제일 위에 있는 거고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갈래길이 있는데 거기에 강직성 척추염이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쉽게 말하면 오뚜기가 있고 진라면이 있고 진짬뽕이 있고 뭐 이런 거네. 그런 게 나가 되는구나. 상관없어. 진라면 막 이런 게 얘기 되는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 편하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방송이 아니에요. 예. 유튜브의 세계는 가능해. 이게 묘한 해방감이 있네요. 그럼요. 편하게 이제 가운 벗으셔도 돼요. 우통 까고 할까요, 우리? 운동 안 해. 다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예. 이 오뚜기에서 진라면과 진짬뽕이 있듯이. 그러니까 맞습니다. 저는 강직성 척추염 환자인 거였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강직성 척추염은 어떤 병인가요? 강직성 척추염은 그 중에 말씀하신 대로 한 부류이기는 해요. 그런데 강직성 척추염이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오래됐어요. 우리가 의사들이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걸 발견하고 공부해지라고 하는 거는 대략 50년쯤 된 것 같고요. 이미 아주 옛날 그 이집트 그 피라미드 파라왕의 어떤 그 미라에서도 보면은 강직성 척추염에 대한 척추모형이 나오고 또한 그 지갑에 들은 우리 10,000원짜리 안에 들어있는 우리 세종대왕님 1400년대에도 세종대왕의 어떤 기록을 보면은 물론 엑스레이가 없었으니까 확인할 수는 없지만 문헌들을 보면은 우리 세종대왕도 강직성 척추염 환자분이 아니었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의심을 해요. 하는 거예요? 네. 의심을? 네. 전문의가 보기에는? 네, 뭐 제가 본 건 아니지만 네. 여튼 뭐 보는 선생님들에 따라서 무책임한데요? 그 맨날 아니 무책임한데 갑자기 제 얘기 이 선생님 말씀 말씀 잘하시고 잘 몰아간다 생각했는데 근데 갑자기 제가 본 건 아니고 하면서 슬쩍 빼네요. 정신이 들었어요. 네. 얘기하다가 이대로 되나 싶어서. 네네. 세종대왕님께서도 의심이 갔다. 전문의들이 다른 전문의들이 보셨을 때.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문헌들도 이렇게 나온 보고들이 있어서 이게 굉장히 오래된 병이구나. 근데 우리가 이제서 이제 이렇게 탐구하고 연구하고 이제 알려지기 시작해서 나온 병이 그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합니다. 그 말 분위기에서 그대로 이제 전해지듯이 강직성 척추염 말 그대로 치료 안 하고 그대로 두면은요. 뼈관절이 강직이 되고 뼈 척추 자체가 강직이 돼서 쓸 수가 없는 병인 거죠. 척추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스프링 같기도 하고 굉장히 유연해야 접히기도 하고 뒤로 젖히기도 하고 또 회전도 하게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말 그대로 굉장히 생활 자체가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심한 병으로 이어지는데 물론
이 강지성 척추염 분위기에 우리가 이제 대나무를 연상할 만큼의 어떤 이미지가 또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초기에는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염증들이 그 척추관절 주변으로 염증이 조금 쌓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메랑 같은 이런 효과들 또는 말씀하셨던 어퍼컷이 이렇게 날아오는 같은 현상들이 내 면역세포가 들러붙는 자리가 그 주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척추 주변부리 염증이 생기게 되고 점점점 진행하게 되면은 척추를 싸고 있는 관절 주변의 인대 또는 힘줄 이런 자리에 단단하게 마치 뼈처럼 굳어지는 현상을 우리가 강직된다라고 해서 강지성 척추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묘사를 하는 거죠. 그럼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강지성 척추염 그리고 이 강지성 척추염 환자분들을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이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게 저는 물론 알고 있지만 이게 그레이드가 있고 그렇죠. 이게 그레이드라는 게 레벨 같은 거예요. 레벨 같은 게 있는데 레벨가 있고 그 레벨에 따른 합병증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하세요. 이게 진짜 이게 무슨 게임 캐릭터도 아니고 레벨이 있어요. 저도 이제 레벨 그레이드 0부터 시작했는데 네, 뭐 차후에 제 그레이드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겪었지만 이름은 강직성 척추염인데 딴 데가 자꾸 고장이 나요. 맞아요. 네, 그 그레이드별 합병증이나 뭐 여러 가지 이 강직성 척추염에서 생긴 부작용 같은 것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우리 류마티스트들이 가장 많이 이제 척추염에 대해서 이제 묻는 얘기들이 그레이드가 얼마다. 그레이드별 이제 우리가 어떤 현상들을 많이 묘사를 하는데 물론 말씀드리 가장 편한 방법이 또 이렇게 단계를 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어떤 하지만은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레이드는 보통 일반인 분들이 얘기하는 그레이드는 그 척추 관절염이 시작되는 그 천장 관절에 대한 그레이드를 흔히 이제 얘기를 하죠. 천장 관절이라고 하나 이제 관절이죠. 관절이 뭐 수 100개에서 뭐 200, 300개까지 되는데 그 중에 천장 관절 하나 이제 그레이드를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어 0이면은 없는 거죠. 누가 봐도 이건 너무 깨끗해. 근데 1은 의심이 되는데 2는 이거는 뭔가 있는 것 같아. 3은 이거 누가 봐도 있어. 4는 아예 이제 이런 조인트라고 하는 게 많이 굳어버린 척추가 거죠. 이제 완전히 이렇게 네, 굳어버리신. 서로 이제 굳어버려. 근데 그 말씀드린 대로 척추가 굳은 게 아니라 척추의 뿌리에 해당되는 천장 관절이 굳은 거예요. 그레이드 4라고 하는 게 이 척추가 다 붙어버릴 때 이 뜻이 아니라 그레이드 4는 이 천장 가운데가 왜 그 분만할 때 이용하는 그 가운데 있고 꼬리뼈가 이렇게 천추가 하나가 있고 천골과 장골. 그렇죠. 너무 많은지 알죠? 그냥 많이 안다니까. 허접해 보여도 밀리는 보기보다 많이 알아요. 예. 갑자기 밀리는 예, 통증 조절할 때 리도카인 이런 것 좀 봐가지고. 맞아요. 예. 천추하고 잘 장골이 있어요. 근데 그 천추하고 장골이 이렇게 붙는 자리, 네. 요 자리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 보통 이 4단계가 되면 구분이 잘 안 될 만큼 가지요. 그래서 그 단계에서 이제 4단계를 얘기하는 거고 그거를 지나서 이 병 전체의 어떤 그레이드를 평가할 때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오히려 척추의 어떤 맴사스라 그래서 이 척추의 단계의 어떤 모양 변화라든가 형태 변화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그 경우에는 연구용어로 주로 쓰지 우리가 그 병의 진단을 얘기하고 활성도를 얘기하고 어떤 이분이 어느 쯤 초, 중, 어떤 말기 이런 게 얘기할 때 어떤 단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진단을 할 때 이분이 어느 정도 위치하느냐를 평가할 때 우리가 이제 그레이드를 씁니다. 다만 그거는 그래서 별개로 척추관절염의 어떤 합병증 같은 경우 또는 척추관절이 공유하고 있는 몇 가지 질환들이 있어요. 대부분 혈액을 타고 염증들이 퍼지죠. 따라서 우리가 류마티스 관절염, 뭐 강지성 척추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그 관절만 보지는 않아요. 전 내과 의사고 우리가 보는 내과 질환들이거든요. 혈액을 타고 염증이라는 게 주로 거기라는 얘기지. 얘네들이 돌고 하다가 어디든지 사고를 치고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뜬금없이 우리가 강지성 척추 환자분들한테 묻는 몇 가지 질문 중에는 혹시 눈이 아팠던 적 없는지, 빨개지면서 여름철에 막 빨개지는 거. 포도마병. 그렇죠. 잘 알죠? 네. 맞아요. 그게 그냥 단순히 여름철 물놀이하고 빨개지는 게 네. 아니라 굉장히 아프고 불편하고 네. 포도막이 있지는 않은지 또는 장염이 굉장히 심해서 고생하진 않은지 또는 손톱이 짜글짜글해지면서 염증이 생기고 그래서 또는 이렇게 팔꿈치라든가 이런 귀 뒷볼 같은데 이렇게 서걱서걱한 느낌이 난다면 혹시 건선이 있는 건 아닌지 맞아요. 등등을 같이 물어보죠. 얘네들이 혈액을 타고 염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관절염이라는 부분 이외에도 많은 부분 관절 외 증상으로도 많이 또 생길 수가 있다는 걸 더 심하게는 내과에서 볼 때는 심장 질환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더 나아가서는 심장까지 또 침범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름 지은 사람이 문제가 있어.
강직성 척추염 하면 그냥 척추만 아플 것 같잖아. 다 아파요 이게 사실. 맞아요. 제가 겪은 뭐 합병증은 일단 포도막염도 있고 건선도 있었고 피부가 이제 다 막 있으셨네? 진물이 이렇게 생기면서 이제 벗겨지는. 맞아요. 귀 뒤에는 네, 저는 네. 아직도 그래요. 그렇구나. 귀 뒤에는 그렇죠. 네, 요 맞아요. 뒤에는 있고 팔꿈치에 물혹이 생기더라고요. 팔꿈치에 물혹이 생기고 이렇게 무록처럼 이렇게 덜렁덜렁 돼요. 그리고 장열감. 맞아요. 그렇죠. 몸에서 열이 그렇게 나. 나는 내가 화끈한 남자라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아니요. 그게 아니야. 나는 막 그냥 환자였어. 네, 환자 그 아픈 거야. 나는 뭐 겨울에도 에어컨 켜고 자야 되거든. 막 몸에서 막 맞아, 열이 막 난 사나이라서 그래 막 이랬는데 아니 그 부작용인 거예요. 합병증인 거예요. 그리고 발가락이 막 부어. 맞아요. 예, 발가락이 부는데 나는 이것도 내성 발톱 때문에 그런가 이 생각이 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야. 이게 다 강직성 척추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저 말고도 뭐 합병증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숨쉬기가 힘드시다는 분들도 계세요. 맞습니다. 그 강직성 척추염 말씀드린 대로 주로 염증 부위가 어디냐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항상 류마티스 관절염과 비교해서 일반인 분들이 조금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은 예를 볼까요? 퇴행성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은 뼈와 뼈끼리 맞닿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 운동선수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 축구 선수다 그러면 아무리 저희보다 많이 쓰겠지, 최소한 저보다 많이 쓰겠지. 그러면 이게 마모가 되는 거죠. 그럼 연골판 자체가 이제 마모가 되니까 마찰 때문에 염증이 생겨서 닳아져 버리는 거. 그게 기계적인 문제여서 이제 그 기계적인 관절염이 되는 거. 그게 퇴행성 관절염이 하나 부류. 류마티스 관절염은 말씀드린 자가 면역 반응들 뿅뿅 나온 애들이 뿅뿅 때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게 관절 싸고 있는 포장지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 활막이라고 해서 활액막이라고 해서 그런 쪽에 염증이 생기는 거. 그러면 강직성 척추염은 뭐냐면 아까 같은 염증 반응이 나오는데 이렇게 잡잖아요. 잡아보세요. 이 자리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고우신데요? 네. 깜짝 놀라서 남자 피부가 왜 이렇게 고와요? 네. 워낙 햇빛도 안 보고 운동도 안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런 자리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를 이렇게 붙는 자리, 잡아주는 자리, 이런 자리. 그래서 우리가 부착부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직성 척추염은 뼈에 붙는 인대라든가 또는 그 힘줄이 붙는 딱 그 부착 부위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 부착 어딘데? 거기가 대표적으로 척추라는 데가 쌓아놓고 이거를 인대로 감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고기가 잘 제일 생길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런데 또 어디 있는데? 팔꿈치지. 우리가 많이 쓰니까 팔꿈치에도 뼈다구가 있고 거기에 이제 인대가 가서 근육에 또 가서 붙으니까 이 자리에 많이 생기고 또 족저근막염이라든가 아킬레스건염. 그러니까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이 부어요. 대표적인 게 또 어느 날 또 흉통이 이렇게 굉장히 아프다. 뒤나 앞이나 마찬가지겠죠. 따라서 이 가슴이 매우 아픈 분들이 가끔은 이제 심전도해도 또 내시경에도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분들도 있어요.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허리가 아파서 강직성 척추염인데 전혀 거기에 대한 상관없다 생각을 하고 계속 아픈 채로 지내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름 누가 지었어? 그 사람 좀 혼나야겠네. 이름을 잘못 지어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잡으러 다니고 있어요. 진짜로요? 학회에서도요? 네, 이거는 아니야. 이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너무 이거 구소적 여기만 범인 생각하고 너무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모르고 있어.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바는 여러 학회 쪽에서 그분을 추적하고 있고 그래서 이름을 좀 바꿔보자. 그러니까 이름 바꿨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거. 이름을 좀 더 그래서 우리도 그 환자분께서 강직성 척추염인데요. 눈이 어떻고요, 발이 어떻고요, 족저근막 어떻고 그러면 일단 듣는 것도 귀찮고 자꾸 연관인데 왜 자꾸 이렇게 좀 바쁜데 말 시켜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환자 진료하는 것도 어렵고 환자분들도 다른 거에 대해서도 이게 강직성 척추염이 커다란 우리가 더 크게 보면은 척추 관절염이라고 하거든요. 네, 척추 관절염 안에 강직성 척추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척추 관절염이를 포함할 수 있는 그 걔하고 얘하고 차이가 뭔데 이 척추 관절염 커다란 범위 안에서 엑스레이 이상이 있어. 이분들을 따로 불러. 그래서 그분들 당신들은 강직성 척추염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혈압이 있는데 중풍이 있어. 척추 관절염이 있는데 강직성 척추염이 있어.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커다란 범위 안에서는 강직성 척추염자분들을 포함해서 다른 말씀드린 그 부착부염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지점들이 있어요. 흉통, 뭐 발꿈치, 발 뒤꿈치, 무릎 등등해서 말씀드린 대로 물차네. 당연히 물차죠. 이제 부착부염. 여기서 이제 염증이 생기니까 물찬다. 우리가 이제 속을 물찬다라는 거는 염증이 생겨서 삼출액이 많아졌다, 관절액이 넘쳐났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요즘은
병원을 안 다니고 있어요. 예, 제가 원래 세브란스를 다녔는데 안 다니고 있는데 전문의분 계시니까 저도 한번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제 손가락이 이렇게 됐어요 지금. 이것도 강지성 척추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손가락이 안 붙어요 이게. 저는 손가락이 왜 안 붙지? 왜 안 붙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점점 이렇게 돼서 이게 뼈가 굳어버렸더라고요. 이것도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아 전문의가 전문의가 모르면 어떻게? 아니 편집해 주세요. 잘 모르겠어요. 아니 아니 그 질문 안 줬는데 그러니까 아니 질문 안 주기고 개인적으로 질문 안 물어보는 받아. 거예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카메라 없을 때 물어보세요. 네, 알겠어요. 개인적으로 아니 물어보. 제가 질문지를 미리 들은 거 외에는 지금 좀 당황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요일 날 밤에 끝나고 봤어요. 개인적으로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게 저도 물론 그랬지만 많은 분들이 어떻게 진단을 받아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나는 허리 디스크인가? 협착증인가? 맞아요. 아니면 나는 뭐 몸에 뭐 약간의 뭐 다른 병이 있나? 하고 강직성 척추염을 전혀 모르고 어디에서 어떻게 진료를 받아야 될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짧은 지식으로는 좀 몸이 안 좋은데 피 검사만 해도 HLA-B27이라는 유전자가 나오면은 이 병을 조금 의심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데 이건 맞는 말인가요? 말씀하신 대로 맞는 얘기도 있고 진짜 아닌 얘기도 있고 그렇기는 해요. 여러 가지 얘기가 섞여 있긴 한데 그 검사하는 방법은 이제 일단은 임상적으로 어느 정도 유사한 게 중요해요. 어떤 병이든지요. 그 어떤 병이든 의사가 들었을 때 저희가 학생 때부터 배워오던 어떤 모든 의대생들의 어떤 교육 방식은 환자분께 오셨을 때 가장 본인이 얘기하고 있는 그 현상들, 병력들이 가장 중요해요. 한 7, 80%는 거기서 다 나와. 환자분들은 그냥 검사해서 결과 나오면 당이면 125 나오면은 그래 당뇨지 이 얘기가 원하는데 실제로 그러한 병도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내용들 어떻게 아프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80% 70%. 나머지 이제 확진하기 위해서 땅땅땅 때리기 위해서 검사들이 이제 필요한 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의사들이 균형 계속 듣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강직성 척추염하고 디스크가 구분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다. 디스크의 경우는 저도 디스크 굉장히 심해요. 뭐 다 터져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걸어가기 힘들고 신호등 건너가다 서져가지고 이렇게 엎어진 적도 뭐 있었는데 대부분 일을 많이 하거나 저처럼 배가 나오거나 이래서 활동이 많아졌을 때 그 추가마 탈출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척추와 척추 사이 디스크가 터져 나오는 거. 이제 그러한 경우가 물리적인 문제여서 굉장히 활동하거나 일을 하면 아프죠. 그 대신 그분들은 저도 여기서 봤잖아요. 그냥 가만히 누우시면 괜찮아요. 그런 부류 하나. 강직성 척추염 때는 거꾸로죠. 이분들은 쉬면은 조금 더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아프기 전에 조금 쉬는 게 더 불편할 때가 가끔 있어요. 오래 한 자세로 누워 있거나 드라마 오래 보거나 운전을 오래 하거나. 제가 겪은 걸로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렇게 아팠어요. 맞아요. 네, 이게 맞아. 아침에 일어나면 그러니까 허리가 아픈 게 아니고 뭐 팔꿈치도 아프고 뭐 어깨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뭐 등도 아프고 심한 날은 등 곳곳에 송곳으로 이렇게 폭폭폭 찌른 것처럼 막 그렇게 아파요. 심하셨네. 막 열 나고 막 그러면 막 기어서 나오고 근데 그렇게 아프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고 짜증 나고 막 인상 쓰고 있다가 또 저녁쯤 되면 통증이 가라앉아. 이게 맞아요. 조금 움직였다고. 맞아요. 그러면 주위에서 나 요즘에 이 병이 있어서 몸이 이렇게 아파 하면 모청한테 뭐 이런 소리예요. 맞아요. 이게 이 병에 대해서 공감을 안 해주시니까 나는 아픈데 아프면 아픈 사람한테 아이고 아프겠다 맞아. 수고가 많다 어떡하냐 이렇게 걱정을 해주면 마음의 위안이 사실 생겨요. 근데 사실상 뭐 제 주위에는 워낙 직구준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저도 사실 이 그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병을 앓고 네. 처음 이 병을 고백한 사람이 개그맨 박성호 씨예요. 아. 네, 박성호 씨한테 성호 형 나 이런 병에 걸렸는데 희귀난치병이래. 네. 뭐 이게 자꾸 많이 아프고 이게 안 좋은 병이네. 그러니까 지랄하고 있네 하면서 가더라고요. 그 형 속에 한없이 가벼운 캐릭터예요. 그 형님은 뭐 보시기에 너무 멀쩡하니까. 맞아요. 근데 이게 타격은 상당하거든요. 한우분들이. 맞아요. 왜냐면 내 병을 공감을 전혀 안 해주시니까. 일단 그러면 진단을 하려면 무조건 류마티스 내과로 오셔야 되는 거네요. 그게 맞죠. 일단은 그 병을 이해하고 있는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류마티스 전문의를 찾아서 일단 상의를 하시는 게 우선이라고 봐요. 이제 거기서 일단은 한 번은 우리가 불필요한 검사는 이제 배제를 해야 되는 거니 충분히 상의는 충분히 해볼 필요는 있고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아침에 새벽에 제일 불편한 거.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 불편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경우는
뭐 아침에 이렇게 세수를 한다거나 양치하고 면도를 굉장히 싫어해서 차라리 그냥 샤워 받고 이렇게 더 편하다고 해요. 그리고 또한 출근하고 나서 직장에 이제 근무를 해야지 그때부터는 또 괜찮아지기 때문에 막상 일상생활에 벌어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는 이 병이다를 이해할 뿐은 굉장히 진행한 분들이 아니고서는 공감받기가 굉장히 어려서 굉장히 외로운 병 중에 하나가 또 진짜 이게 외로운 병이라는 게 너무 공감이 가요. 그죠? 예. 혼자만 아파. 왜냐면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저 사실상 그때 많이 몸이 아플 때 저보다 더 힘든 사람이 저희 집사람이었어요. 아 그러세요? 왜냐면 맨날 우거지상에 아프고 아프니까 짜증내고 난 아픈데 왜 넌 안 알아주냐 하면서 가정의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서로 싸우다 보면 대화도 단절되고 이게 너무 외롭더라고요. 그렇다고 주위 남자 동료들한테 얘기하면 야 멀쩡해 보이는 거만 이런 소리를 하니까. 그렇지, 그렇지. 네, 박성우 씨 보고 있나? 네, 이 병에 대해서 일단 조금이나마 의심이 가면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이 병을 앓기 전까지 류마티스 내과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나 가는 병, 맞아요. 예, 네. 그런 생각이 좀 막 강했어요. 할머니 맞아요. 할아버지들이나 가는 뭐 류마티스 관절염, 뭐 관절 아프고 쑤시고 이러면 가겠지 했는데 젊은 사람들도 조금 뭐 맞아요. 아프다 싶으시면 이게 굳이 뭐 정형외과나 가정의학과 뭐 이런 데 말고도 류마티스 내과도 한번 가셔가지고 상담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